연어 술파티 의혹을 제기해 국회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전 부지사 측이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정치권의 공방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재판을 받게 된 과거의 국회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파티도 하고 뭐 술도 가져왔고 그날은 뭐 그 회덮밥에 연어에다가 또 뭐 여러 가지 과일에다가 소주도까지 와가지고 제가 좀 박상용 검사가 허락했는지에 대해서 모르겠으나 박상용 검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네, 이 증언을 통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실형을 선고받았고 상당히 이제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 어떤 쟁점들이었는지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이었습니다. 2023년도에요. 쌍방울이 대북 송금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을 당시에 수원지검 조사실에 연어회와 술이 반입이 되었고 이화영 전 부지사와 그리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술 접대를 받으면서 진술을 회유받았다라는 의혹이었습니다. 굉장히 파급력이 상당했죠. 이후에 2024년도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국회에서 이 내용을 증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부분이 위증, 그러니까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이다. 좀 더 쉽게 풀어서 거짓을 이야기한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기소가 이루어졌고요. 어제 있었던 이 1심 재판 결과는 국회 청문회 증언에 대해서 위증을 한 것이다. 그래서 징역 4월이 실형이 선고가 된 것입니다. 네. 자, 1심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배심원단 판결을 보니까 유죄가 4명, 무죄가 3명. 어찌 보면 굉장히 좀 치열하게 갈린 결과였는데 재판부에서는 배심원 판결대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가 좀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우리나라에서는요. 국민참여재판의 성격을 고려할 때 반드시 재판부가 이 배심원들의 의견에 기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고적인 의미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배심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요. 배심원들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계속 바뀐 부분에 좀 주목을 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술을 마셨다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술을 입에만 대고 마시지는 않았다라고 진술이 바뀐 부분이라던가 그 술을 마신 날짜가 계속해서 바뀐 부분이 진술의 신빙성을 매우 낮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뭐 술을 마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동료 수용자의 뭐 증언도 있었고 이 술을 결제한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도 함께 제시가 됐지만 기본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을 낮게 평가한 배심원단의 그런 판결 그리고 이 진술의 신빙성을 낮다고 판단한 이 판결 이 부분이 함께 좀 고려가 된 결론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아직 상급심이 남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형사재판이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절차가 뭐 이게 행정적인 감찰하고는 확실히 좀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파급력이 있을까요?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는요. 관련해서 법무부 감찰 결과와는 좀 다른 다르죠. 판단이 지금 이번에 법원을 통해 내려진 점은 서로 좀 껄끄러울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일단 법무부 감찰 내용을 좀 보자면요. 일정 부분, 주류 같은 부분들이 반입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물론 감찰과 형사재판에서의 입증의 정도는 다릅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이 되려면요.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보다 높은 수준의 입증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어떤 재반 증거상 술이 반입되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의심은 갈 수 있지만 합리적으로 증명이 되지 못하면 이 부분은 거짓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법무부의 이 감찰 결과와는 조금 다른 결의 판단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이제 항소심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최종적인 판단을 결국 상급 법원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한 부분들이 많네요.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렇죠. 다른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먼저
중에서 이제 쪼개기 후원이라고 해서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8년도 이제 경기지사 선거 때와 2021년도 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중에 연 500만 원을 초과해서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북한에다가 금송,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산림을 지원함으로써 일종의 대북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이렇게 돌아가서 한 예.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권남용한 것이다라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원에서 공소 기각 판결 내렸습니다. 예. 이 공소 기각이 내려졌다는 건 기소가 좀 잘못된 측면이 있다라는 걸 인정했다라는 점에서 또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공소 기각이 내려진 배경에 대해서는 이 신명섭 전 국장이 기소된 사건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공범으로 함께 기소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재판에서 이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다퉈볼 쟁점이 다른 사람의 사건에서 먼저 기소가 됨으로써 방어권을 침해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무리한 기소일 수도 있었다. 네. 쪼개기 기소에 대해서 문제를 제시했다라는 평가는 가능해 보입니다. 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재판 내내 반발을 했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제 추가로 좀 다른 판단이 나올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번 재판이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이 됐는데 지난 8일에 시작해서 19일까지 열흘 동안 진행이 됐거든요. 주말 휴일 빼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까지 벌어졌던 그 국민 참여 재판 중에서는 가장 긴 재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2008년도에 이 국민 참여 재판이 도입이 되었는데요. 이전에도 몇 차례 이제 굵직굵직한 사건들에 대해서 국민 참여 재판이 진행이 됐지만 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열흘이라는 장기간 동안 제시가 되었다는 점 좀 의미 있다라고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인들도 많이 등장을 했고요.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이 판결에 이르는 과정도 치열한 토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 배심원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재판부가 반드시 따를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 점은 국민참여재판에 있어서 어찌 보자면 좀 약점 내지는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제도인가라는 비판은 가능하지만 재판부 입장에서도요. 배심원들이 내린 결정을 함부로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네. 만약 배심원과 다른 결정을 내린다면 그만큼 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 그런 부담은 갖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적어도 위증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나온 부분은 배심원단도 4대3으로 비등비등했긴 했지만 4명이 이걸 위증으로 보았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일정 부분 끼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 전 부지사의 판결 여파 정치권으로도 번졌는데요. 어제 이와 관련한 여야의 반응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7명 중에 3명이 무죄 의견을 냈으면 이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안 됐다라고 판결을 해서 무죄를 선고하는 게 법리에 더 부합합니다. 핵심 논리가 무너졌는데도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 재판 공소 취소를 계속 추진한다면 국민이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이 사안이 그 민주당에서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여러 근거들 중에 하나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이런 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쉽게 사그라들진 않을 것 같아요.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지 예.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씁쓸한 지점도 있습니다. 어떤 판결은 내려졌는데 네. 이 판결의 해석을 놓고 본인에게 원하는 결과가 아닐 때 지금 여야가 그 판결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아니다 이걸 보면은 이전 게 잘못된 것이다 싸우는 용도로 쓰이고 예. 있어요. 그러니까 아전인수라는 말이 좀 생각이 예. 나는 그런 지점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반복된다면 법원의 신뢰도가 하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은 이런 유명한 사람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의 재판만 담당하는 곳이 아니라 국민들이 본인이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방문하는 기관임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쉽게 정리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술자리 회유 의혹이 공소 취소 결정이 필요하다는 굉장히 강력한 더불어민주당의 근거였기 때문에 일단 유죄가 나온 이상 항소심,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 재판이 박상용 검사의 징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정직 2개월이 청구되어 있고 이 판단에 대해서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수사 과정에서 일정 부분 보고서를 미작성한 부분 그리고 임식물을 제공한다거나 접견에 있어서
더 편의를 제공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박상용 전 검사에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이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하고 있고 이 해당 징계에서도요. 이 연어 술 파티 의혹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겠다라고 한 만큼 뭐 직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없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이 위증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진 이상 일단 1심 판단이지만요. 예. 박상용 검사 측에서도 이 부분을 징계에서 적극적으로 다투면서 잘못된 내용이었다를 다시 한번 주장하지 않을까. 이 부분도 이 징계의 수위를 정하는 데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와 관련해서 저희가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앞서 1심이 2시부터 시작이 됐는데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특검은 징역 20년을 구형을 했는데요. 이보다 더 엄벌을 내려서 선고가 나왔습니다.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계엄의 국헌문란 목적과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 법무부 간부회의에서도 위헌 위법성 문제가 제기됐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며 수용 공간 점검과 또 출국 금지팀 대기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 직권남용 혐의도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씨의 수사 청탁을 받은 뒤에 수사팀에 부적절한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에 대해선 특검법상 수사권이 있는 사건이 아니라면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계엄 해제 직후에 이뤄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특검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예. 자, 변호사님 바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2시부터 재판이 시작되는데 지금 1시간 넘게 이제 그 선고 공판이 진행이 됐고 조금 전에 속보가 나왔습니다. 25년 상당히 무거운 형이 내려졌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검찰의 구형보다도 높은 네. 중형이 예. 내려졌습니다. 이제 이전 부분들을 보자면 재판부에서는 박성재 전 장관 역시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하고 이 내란 범행에 깊이 관여했다라는 부분을 좀 엄중히 책임을 물은 것 같습니다. 이 박성재 전 장관은요, 이 재판이 진행되면서 일단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당시 내가 법무부 장관이었고 법무부 장관이 해야 하는 그 일들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반박을 했지만 재판부에서는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검사를 파견하도록 지시한 부분이라던가 교정시설에 지금 수용 여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라고 지시한 부분이 중형이 선고되는데 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 일면 안가 회동에 참석 당사자이기도 했잖아요. 네. 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이것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내지는 이후에 내란이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논의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굉장히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과 좀 비교를 해볼 수밖에 없을 것 예. 같은데 당시에도 국무총리라는 지위에 대해서 그런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예. 엄중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꾸짖음이 있었는데요. 동일한 취지일 것 같습니다. 이 법무부의 수장, 법무부 장관이라는 지위를 고려할 때 이것을 막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동조했다면 중형이 불가피하다라는 재판부의 의중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선고 결과에 재판부를 좀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방금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지금 그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같은 재판부였습니다. 형사합의 33부 이진관 부장판사인데 당시에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검찰이 15년을 구형을 했는데 1심에서 23년이 선고가 됐단 말이죠. 지금도 20년 구형에 25년 선고입니다. 이게 이렇게 구형량보다 많은 형량이 선고가 되는 게 일반적으로 많이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좀 보세요? 이례적인 건 맞습니다. 물론 검찰의 구형은 어디까지나 구형이기 때문에요. 재판부가 그 어떤 구형량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네네. 다만 이것을 처벌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쪽에서 적어도 이 정도의 형량은 내려주세요가 구형인데요. 그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실제로 선고되는 건 이례적인 건 맞습니다. 예.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보통 구형에
절반 정도에서 3분의 2 정도가 선고가 되는데 그걸 훨씬 뛰어넘어서 20년이 구형이 되었는데 25년이 선고되었다. 재판부에서 이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부분. 다만 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도요.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이 됐습니다. 결국 이 항소심 그리고 대법원으로 간다면 이 내란의 가담의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형량의 키 맞추기는 있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재판부가 또 증거인멸 우려를 들면서 박성재 전 장관을 법정 구속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전에는 네. 이 영장이 청구가 되었지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고 이 법무부 장관이었다는 그 지위를 고려할 때 죽어도 일정하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구속은 하지 않겠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지만요. 1심에서 징역 20년이 넘는 중형이 선고되었을 때 이것을 수감하지 않는 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 예. 일단 지금 징역형이 선고가 된 이상 항소심 대법원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일단 수감하는 것이 맞다. 곧바로 수감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혐의가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 수사 청탁을 받은 뒤에 수사팀에 부적절한 지시를 내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그러니까 특검법상 수사권이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러니까 특검에서 이 부분을 수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지 않다라고 판단을 내린 건가요? 그렇죠. 공소기각은 무죄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직 이것의 유무죄를 다퉈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 특검이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까지 기소하는 것, 이 기소의 절차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건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예. 이 관련한 혐의는 뭐 디올백 수수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런 질문을 예. 받았고 이에 대해서 알아본 것은 직권남용이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 건데요. 해당 내용은 특검의 수사 범위에 벗어나기 때문에 이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부분에서는 공소 기각이 내려졌지만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이 내란죄가 워낙 법정형이 높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서라도 굉장히 중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평가 가능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형이 내려졌다는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